안녕하세요. HBO의 대작 드라마죠.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지 알라마틴 인터뷰부터 비디오 에세이, 줄거리 요약까지 이걸 통해서 드라마의 매력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복잡한 타르가리엔 가문의 내전 이야기, 그리고 왕자의 게임과의 연결점, 또 무엇보다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의 그 아쉬움, 그걸 딛고 어떻게 이 프리퀄이 다시 팬심을 사로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지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속에서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핵심 줄거리, 인물 구도, 갈등의 본질, 그리고 이 작품이 프랜차이즈 전체에서 갖는 의미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이야기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야겠죠. 이게 왕자의 게임 시대로부터 한 200년 전쯤. 네, 약 200년 전이죠. 그때 웨스테로스는 타르가리엔 가문이랑 그 용들을 지배하던 시대였고요. 이 이야기는 비세리스 1세 왕 통치 아래에서 가문을 그냥 두 동강 내버린 끔찍한 내전, 바로 용들의 춤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씨앗이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비세리스 1세의 할아버지, 그 현명한 왕, 제헤리스 1세 시절로 봐야 해요. 아, 제이리스 1세? 네,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었지만 후계자 문제에서 약간 논란의 불씨를 남겼거든요. 아들들이 먼저 세상을 뜨면서 손주들 중에서 후계자를 정해야 했는데 이때 열린 대협의회에서 장남의 딸인 라에니스 공주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차남의 아들인 비세리스가 있었는데 결국 비세리스를 선택했죠. 이게 단순히 능력이나 혈통 계승 순서보다는 여성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그 당시의 관습, 선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결정이었어요. 아, 그때 이미. 네, 이게 그냥 후계자 한 명 정한 걸 넘어서 나중에 라인이라 공주의 계승 정당성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군요. 야, 그때 그 결정이 미래에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세리스 1세, 평화를 정말 사랑했지만 정작 자기 시대에 전쟁의 씨앗이 막 자라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하죠. 특히 첫 왕비 아에마랑 아들이 출산 중에 사망하고 나서 외동딸 라연이라를 후계자로 지명한 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잖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자료들에서도 보니까 비세리스 캐릭터에 대한 평가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겉으로는 좀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딸을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정말 강했고 맞아요. 패디 콘시다인 배우의 연기가 그 복잡한 내면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이런 찬사가 많았어요. 네, 정말 연기가 대단했죠. 비세리스의 그 고뇌와 슬픔, 강인함 같은 걸 다 보여줬으니까요. 비세리스의 그 결정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딱 갈라지죠. 먼저 비세리스가 직접 후계자로 지명한 라엔이라 타르가르엔 공주 중심의 흑색파. 흑색파. 그리고 비세리스의 두 번째 왕비이자 라엔이라의 옛날 절친이었던 알리센트 하이타워, 그리고 그녀의 아들 아에곤 2세를 지지하는 녹색파. 이렇게 나뉩니다. 아, 녹색파. 네. 친구가 적이 되는. 네, 여기에 또 예측 불가능한 야심가 라에니라의 남편이 되는 다에몬 타르가렌 왕자. 다이몬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알리센트의 둘째 아들 아에몬드 왕자. 그리고 각 파벌의 주요 지지 가문들 벨라리온 가문이나 하이타워 가문 같은 세력들이 막 얽히면서 갈등이 점점 더 복잡하고 치열해지는 구조예요. 시즌 1이 바로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고 오해랑 야망이 쌓여서 결국 파국으로 가는지를 시간 점프를 써서 보여줬죠. 네, 시간 점프가 좀 있긴 했죠. 특히 그 비세리스 왕 임종 직전의 오해.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가 막 혼미한 상태에서 아에곤의 예지몽 얘기를 중얼거렸는데 그걸 알리센트가 알리센트가 자기 아들 아에곤 2세를 후계자로 지목한 유언으로 딱 받아들여 버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죠. 아,
알리센트랑 그녀의 아버지 오토 하이타워가 이걸 근거로 아에곤 2세 대관식을 그냥 강행해버리거든요. 이건 뭐 거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라이니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격이고 그리고 전쟁의 시작은 정말 비극적이었죠. 라이니라의 아들 루케리스가 아에몬드와 그의 용 바가르한테 살해당하는 사건. 스톰즈 앤드 상공에서 네, 이 사건은 그냥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용이라는 게 조종사조차 통제 못할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전쟁의 잔혹함을 딱 예고하는 순간이었죠. 시즌2는 그래서 바로 그 복수랑 전쟁 준비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다에몬이 사주한 피와 치즈 사건 같은 진짜 끔찍한 복수극도 벌어지고 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첫 대규모 용전투, 룩스레스트 전투 거기서 주요 인물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전쟁의 대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시즌2가 약간 본격적인 전투보다는 세력 규합이나 정치 싸움에 좀 더 집중하면서 전개가 좀 느리다 이런 평가도 있긴 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다음 시즌에 벌어질 그 거대한 전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즌1이 갈등의 씨앗이랑 발화점이었다면 시즌2는 그 불길이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하는 단계? 정확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제 다음 시즌에 펼쳐질 진짜 용들의 춤이 더 처절하게 다가올 걸로 기대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왕좌의 게임 시즌8. 정말 많은 논란과 아쉬움을 남겼잖아요. 그랬죠. 정말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그래서 이 프리퀄 하우스 오브 드래곤 나올 때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부활시켰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던데요. 네, 몇 가지 핵심 요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역시 원작자 조지 R.R.R. 마틴의 참여가 더 깊어졌다는 점이에요. 원작자의 참여? 감정선이나 동계 같은 걸 풍부하게 각색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왕좌의 게임 후반부랑은 다르게 이미 완결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니까 원작을 막 앞질러가면서 생겼던 그런 플롯의 허점이나 캐릭터 붕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제작진 역량도 빼놓을 수 없겠죠. 왕좌의 게임 명장면 만들었던 감독들도 참여했고. 그렇죠. 미겔 서포크닉 감독 같은 분들이요.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 왕좌의 게임 초창기의 강점, 그러니까 복잡한 정치 암투나 깊이 있는 인물 묘사, 이런 데 다시 집중했다는 느낌을 딱 받아요. 네, 맞아요. 그냥 용들이 막 싸우는 화려한 액션, 이런 스펙타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야기 자체의 밀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 성공의 또 다른 핵심은 단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에요. 그쵸. 캐릭터들. 앞서 잠깐 얘기한 비세리스 1세는 물론이고 라인이라 알리센트, 다에몬 같은 주요 인물들이 선악으로 쉽게 딱 나눌 수 없는 굉장히 입체적인 회색 인물들이거든요. 회색 인물, 마티농 스타일이죠. 네.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끊임없이 공감했다가 비판했다가 나라면 어땠을까? 혹은 누굴 지지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복잡성이 드라마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시간 점프 얘기도 있었어요. 배우들이 중간에 바뀌니까 처음엔 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에몬드 같은 인물이 왜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게 됐는지, 또 레이니라랑 알리센트의 그 끈끈했던 우정이 어떻게 증오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각 캐릭터의 서사의 깊이를 더하는 좀 과감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사 구조 자체도 좀 영리했던 것 같아요. 왕좌의 게임처럼 막 엄청 넓은 세계랑 수많은 가문을 동시에 다루는 대신에 타르가리엔 가문 내부 갈등에 딱 집중했잖아요. 맞아요. 포커스가 명확했죠. 덕분에 인물 간의 관계나 심리 변화를 훨씬 더 밀도 있게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존 왕좌의 게임 팬들한테는 익숙한 세계관 속에서 새로운 깊이를 느끼게 해주고 또 처음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비교적 따라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접근성 면에서도 좋았죠. 그리고 음악, 빼놓을 수 없죠. 라민 자와디의 음악, 특히 왕좌의 게임 그 상징적인 오프닝 테마를 다시 쓴 거.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반응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듣는 순간 그냥 바로 웨스테로스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충실하면서도 유연한 각색, 정치 드라마와 인물 중심 서사로의 회귀, 입체적인 캐릭터 구축, 집중된 이야기 구조, 그리고 향수를 자극하는 강력한 음악까지. 이 모든 게 잘 어우러져서 왕좌의 게임 시즌8 이후에 실망했던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프랜차이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드라마의 인상을 아주 강하게 남겼던 결정적 순간들, 명장면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러 장면들이 꼽혔는데요. 그냥 사건 나열하기보다는 그 장면들이 왜 중요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조된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즌1 초반에 제에리스의 대여비율, 이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을 딱 제시하는 장면이었죠. 여성 군주는 안 된다는 전통이 어떻게 비극의 씨앗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네, 시작부터 보여줬죠. 그리고 알리센트가 연회장에 녹색 드레스를 입고 딱 등장하는 장면. 이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 라에니라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세력을 만들겠다. 이걸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거라서 아주 강렬했어요. 녹색파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아, 맞아요. 그 장면 기억나네요. 분위기가 확 싸늘해졌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았던 거. 비세리스 왕의 마지막 왕좌 행차. 아, 그 장면은 정말... 병 때문에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딸 라에니라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려고 그 왕자까지 걸어가던 모습. 와, 이건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버지로서의 사랑, 왕으로서의 책임감, 죽음을 앞둔 인간의 처절함까지 막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졌죠. 맞아요. 그 장면은 그냥 감동을 넘어서 흔들리는 왕권 속에서도 자기 결정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세리스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흑색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패디 콘시다인 배우 연기가 정말 빛났죠. 반면에 시즌1 피날레에서 라에니스가 용 타고 드래곤핏 뚫고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임팩트가 컸죠. 시각적으로는 진짜 압도적이었는데 근데 왜 거기서 녹색파 핵심 인물들을 그냥 놔뒀냐? 이런 논쟁도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좀 의견이 분분했죠. 일각에서는 라에니스가 동족 살해자 딱지는 붙이기 싫었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건 좀 극적 긴장감을 위한 개연성 부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이 장면은 어쨌든 압도적인 힘, 즉 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는 데 따르는 어떤 도덕적 딜레마나 책임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비극의 시작점. 스톰즈 엔드 상공에서 루케리스의 죽음. 아, 네. 이게 그냥 어린 왕자의 죽음? 이게 아니라 아에몬드조차 그 거대한 용 바가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용이라는 힘의 위험성, 예측 불가능성을 암시했잖아요. 그렇죠. 용이 그냥 명령만 듣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이 사건 때문에 라인이라는 이제 더 이상 타협은 없다. 복수와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평화로 돌아갈 다리가 그냥 완전히 불타버린 순간이었어요. 시즌2로 넘어오면 잔혹성이 훨씬 더 커지죠. 피와 치즈 사건. 아, 네. 이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잔혹한 복수가 어떻게 전쟁의 참혹함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전쟁이 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였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룩스레스트 전투. 이건 첫 대규모 용들의 전투였는데 라이니스 공주가 죽고 아에곤 2세도 크게 다치고 이런 주요 인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용들의 춤이라는 내전의 파괴적인 대가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준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희생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몇몇 장면만 좀 깊이 들여다봐도 단순한 이야기 진행 이상의 의미랑 주제의식을 담고 있네요, 진짜. 각 장면이 인물들의 동기나 운명, 그리고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칠 장면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이 대립의 핵심, 흑색파와 녹색파의 갈등을 좀 더 파고 들어보죠. 이게 단순히 누가 왕위를 차지하느냐, 이 싸움을 넘어서 이 두 파벌의 대립이 웨스테로스 사회의 뿌리 깊은 가치관 충돌을 반영한다. 이런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두 파벌은 각기 다른 이념이랑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충돌해요. 먼저 녹색파,
그러니까 알리센트랑 아에곤 2세 쪽은 전통과 관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전통과 관습? 네, 이들의 가장 강력한 논리는 웨스테로스 역사상 여왕은 없었다는 설레, 그리고 남성 후계자 우선이라는 안달 쪽의 법칙이에요. 올드타운을 기반으로 한 하이타워 가문이나 칠신교 같은 종교적 권위, 그러니까 웨스테로스 본토의 오래된 기득권 세력과 보수적인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 라에니라의 사생활이나 자식들 혈통 문제를 막 제기하면서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잖아요. 즉, 기존 질서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흑색파, 라이니라 쪽은 왕의 의지와 새로운 정당성을 주장하죠. 그렇죠. 이들의 핵심 근거는 비세리스 왕이 공식적으로 라에니라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모든 영주들한테 충성 맹세까지 시켰다는 왕명 그 자체예요. 왕이 정했다 이거죠. 네, 이건 성별이라는 전통적인 기준보다는 군주의 결정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정통성을 내세우는 거죠. 웨스테로스 최초의 여왕 탄생이라는 변화를 상징하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지지 세력의 기반도 좀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 정도 흥미로워요. 흑색파는 타르가리엔처럼 발리리아 혈통이지만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은 벨라리온 가문 같은 어떻게 보면 신흥 세력의 지지를 받아요. 아, 바다뱀 콜리스. 네, 이게 녹색파의 전통적인 육지 기반 대가문들이랑은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과 가부장적 질서를 중시하는 세력, 녹색파와 왕권의 절대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믿는 세력, 흑색파 간의 이념 대립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지 R.R. 마틴 세계관이 늘 그렇지만 어느 한쪽을 절대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라엔이라도 그렇고 알리센트도 그렇고 다에모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각자 자기 명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심각한 결함도 가진 복잡한 회색 인물들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권력을 향한 야망,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개인적인 상처나 두려움 같은 게 막 뒤섞여서 행동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쉽게 어느 한편을 들기가 어렵고 계속 그들의 선택을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복잡성이 현실 정치나 사회 갈등이랑도 좀 닮아 있어서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회색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성과 도덕적 딜레마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원작자 조지 R.R. 마틴의 역할이랑 그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원작 불과 피가 웨스테로스 세계관 안에 있는 역사가가 쓴 역사서 형식이라는 점이 독특하잖아요. 네, 아크마에스터 길데인이라는 인물이 집필했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소설 자체가 여러 상반된 기록이나 소문들을 같이 제시하면서 역사라는 게 어쩌면 승자의 기록일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해요. 아, 그런 의도가. 네, 이런 형식은 드라마 제작진에게는 오히려 해석하고 각색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주는 장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마틴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용들의 춤 이야기를 가지고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선악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복잡한 본성, 또 평화로운 시대에 오히려 전쟁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순환론적 관점,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는 이런 주제의식 말고도 웨스테로스 세계관 자체를 더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타르가르겐 가문의 고향 발리리아의 멸망이라든지 아에곤의 웨스테로스 정복 과정, 그리고 용이라는 존재가 그냥 판타지 생물이 아니라 거의 핵무기처럼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고 왕권의 기반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용의 의미가 다르죠. 심지어 그 철왕좌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많은 피를 부르는 자리인지도 계속 상기시켜주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설정이 바로 아에곤의 꿈 또는 예지몽이죠. 그 예지몽. 네, 정복자 아에곤이 그냥 권력욕 때문에 웨스테로스를 통일한 게 아니라 북쪽에서 다가올 겨울의 위협,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의 백귀, 화이트 워커스를 예견했다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약속된 왕자를 기다리면서 통일 왕국을 세웠다는 내용이죠. 비세리스가 임종 직전에 혼미한 상태에서 읊조렸던 게 바로 이 이야기였고 라에니라한테 이 비밀을 전수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와, 그 설정은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그냥 타르가련 가문의 과거사가 아니라 왕자의 게임 전체를 관통하는 그 거대한 서사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 점이 이 프리퀄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제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왕자의 게임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을 좀 짚어보죠.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네, 저도 궁금해요.
가장 명확한 연결고리는 역시 용의 쇠퇴입니다. 왕자의 게임 시점에서 용이 거의 멸종 상태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용들의 춤 때문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아, 내전 때문에 다 죽었구나. 네, 타르가리엔들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내전 과정에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용들 역시 대부분 희생되는 거죠. 데나리스가 기적적으로 용 3마리를 부화시키기 전까지 왜 웨스테로스에서 용이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왕자의 게임에서는 그냥 이름이나 사건으로만 짧게 언급됐던 타르가리언 가문의 역사에 아주 생생한 맥락을 부여해주죠. 맞아요. 아에곤의 정복이라든지 발리리아의 신비와 멸망, 타르가리엔 가문에 흐르는 그 특별한 피와 가끔 나타나는 광기의 기원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과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세계관의 깊이를 확 더해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아에곤의 꿈은 왕자의 게임의 핵심 예언 중 하나인 약속된 왕자, The Prince That Was Promised,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네, 정복자 아에곤이 이 예언 때문에 웨스테로스를 통일했고 이 비밀이 타르가리엔 왕가를 통해서 쭉 계승되어 왔다는 설정은 두 시리즈를 잇는 아주 중요한 서사적 장치입니다. 또 다른 연결고리는 다른 주요 가문들의 등장 예고도 있겠네요. 시즌2 후반부에 스타크 가문이랑 라니스터 가문이 좀 비중 있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크레건 스타크라든지. 이게 앞으로 용들의 춤 내전에 이 가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암시하는 거니까 왕자의 게임에서 익숙했던 가문들의 조상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 어떻게 얽히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건 거꾸로 왕자의 게임의 몇몇 대사들이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예를 들어서 조프리 바라테온이 마저리 티렐한테 타르가리언 역사 설명하는 장면이나 스테니스 바라테온 딸 샤린이 용들의 춤 이야기 읽는 장면 같은 데서 이미 내전의 주요 사건이나 결과들이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와, 다시 봐야겠네요. 물론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권력 투쟁의 허망함이라든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전쟁의 참혹함 같은 것들은 두 시리즈가 깊은 유사성과 연결성을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그냥 성공적인 프리퀄, 이걸 넘어서 왕자의 게임 세계관 전체를 이해하는 데 거의 필수적인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정리해보면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왕자의 게임 후반부의 아쉬움을 딛고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입체적인 캐릭터로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동시에 결합 많은 인간들의 비극적인 권력 투쟁, 웨스테로스 사회의 전통과 변화의 충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거대한 왕자의 게임 세계관과의 흥미로운 연결고리까지 제공했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조지 R.R. 마틴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역사의 순환성, 그리고 이 용들의 춤에서 드러난 자기 파괴적인 권력 투쟁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는 웨스테로스라는 세계에서 권력과 야망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좌의 게임 이후의 미래 혹은 현실 세계의 권력 다툼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라이니라와 알리센트처럼 각자의 명분과 결함을 지닌 그 회색 인물들의 선택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념과 도덕성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